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어떤 분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경제 질서의 변화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소득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내수 중심 또 오랫동안 기울어진 약자의 입장을 제고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들이 있는데요. 특히 갑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받아온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오늘 공정위가 내놨습니다. 실효성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정책이 향하는 방향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중금리, 정확히는 가산금리와 기준금리가 합쳐진 실제 이자를 말합니다. 이 시중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일부 변동금리는 5%대에 육박한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배경이 뭘까요? 원료,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긴 한데 정작 그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가계부채와 우리 경제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합니다. 화요일 경제도미노에서는 회복세를 띠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중국 경제 회복세, 그리고 한국 경제가 받게 될 영향 따져보겠습니다.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 오프닝에서 경제 질서의 변화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자와 약자가 고정되어 있고 뻔한 구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생산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치킨 가격 인상이라던가 또 호식이 2마리 치킨 이 회장의 여러 가지 일탈 사건 뉴스에서도 봤지만 가맹점주들 역시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는데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공정위가 내놨습니다. 일단 갑질부터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정보 공개를 통해서 좀 불리한 부분들 개선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해서 다양하게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개선될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이승창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프랜차이즈 관심이 워낙 높습니다. 뉴스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종합대책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크게 2개 분야, 또 줄이면은 한 4개, 그러니까 한 6개 과제죠. 네네. 모두 6개 과제에 23개, 또 세부 과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간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규제 성격이나 이런 논의되던 것들이 이번에 아주 방대하게 총괄적으로 나온 규제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아주 그간의 모든 문제 제기들을 조금 일단 다 한 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이런 제목으로 일단 나왔는데 일단은 눈에 좀 띄는 것들이 그간에 이 여러 가지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세라고 불리는 이른바 이런 관행들 좀 없애겠다 이런 의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대략 한 10년처럼 보더라도 2배 이상씩 모든 게 늘어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식업 쪽에서 많이 그런 게 늘어났는데, 외식업이 보면 물품이 이것저것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특허는 이렇게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마치 무슨 도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면 혼자 취급하는 것보다는 외주를 내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통행사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번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통행세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프랜차이즈라는 이걸 창업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값을 매겨서 이 재료를 공급하고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정보 공개가 좀 강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필수 물품들, 즉 우리 프랜차이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 사야 한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마진 수치 여부 또 필수 부품 구매 비율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리베이트까지도 얘기하고 네네. 또는 외식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아주 세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까지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규정이 되면은 거기에 기업들은 맞춰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물고기를 많이 잡다 보면은 네. 큰 물고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행 단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좀 소소한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좀 큰 전략, 이를테면 영업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사실상 큰 기업들이 이제는 꽤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은 숫자적으로 볼 때는 이미 가불의 문제가 아니고 병의 문제다라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실제로 건수가 많은 거는 그런 게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눈에 띄고 이슈가 되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큰 브랜드, 빅 브랜드, 대기업, 규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는 것뿐이죠. 네. 예. 오히려 좀 그늘이 더 생길 수 있다. 잘 못 보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 공개라는 것들을 일단은 가맹점 개개의 어떤 그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고 환영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끼리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치킨 프랜차이즈도 여러 개고 피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네.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 정보 공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의 입장을 본다면은 그 정보 공개라는 게 사실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물건이 어디 생산돼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가 하는 부분이 다 노출이 되면 거기에 세세하게 스며들고 있는 경영상의 노하우라든지 네. 제조 유통상의 노하우가 경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좀 우려되는 바가 또 그쪽은 큽니다. 예, 필수 물품의 공급가 상한도 공개하게 돼 있고요. 직접 또 공정위가 한 50개 정도 대형 가맹본부를 직접 조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또 그간에 워낙 피해가 갑질 논란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건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가맹본부가 보복 조치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제도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미스터 피자 사건으로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손해배상 이 대상에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사실 좀 지금 개정한 것도 3배, 피해액의 3배, 이렇게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성이 어떤 도구가 될까요? 일단은 이 징벌적 2배가 됐던 3배가 됐던 몇 배가 됐던 간에 징벌적 손해배상한다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싫죠. 네. 두렵죠, 일단은. 예, 우리가 길 건널 때 누구 서 있으면은 무단 횡단하려다가 피하는 식으로. 네. 예, 그런 거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형법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논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간에 우리 사회에서 워낙에 가불이나 가불병의 문제가 논란이 크니까 네네. 정말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복한 것 같다. 네.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미.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무리가 될지 모르더라도 다소 징벌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 문제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점포가 있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점포가 안 들어오니까 직영을 했는데 네. 점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 본다면 직영하면 이거 보복이네, 이런 해석이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사실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명확한 게 드러나는 보복, 물품을 공짜로 더 준다든지 가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든지 좋은 베스트셀러는 공급을 좀 안 한다든지 이게 명확한 거가 아닌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것들은 좀 보복에서 아니다 하는 걸 잘 가려내야 되는 네. 그런 실행성이 좀 우려됩니다. 네, 이 보복조치 금지제 사실 이 의도적인 죽이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정말 갑질의 대명사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과 좀 구분해서 사실은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잘 밝혀내야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좀
근원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도 뉴스가 되다 보니까 이 청취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프랜차이즈라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편견을 갖게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히 사실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에 대한 좋은 사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에 워낙 이 빠른 시간에 성장한 좀 좋지 않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인데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좀 뭐랄까요, 이 판매 혹은 영업에서 굉장히 어떤 제도인지 좀 성격이 궁금한데요. 사실 프랜차이즈는요.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입장에서는 자유 쪽에 많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자유라고 하기엔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계약은 굉장히 자유 베이스로 가는데 계약한 이후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되는, 그러니까 마치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가 사실 또 한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는 2차 산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3만 불 돌파 못하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3차 산업이 관건입니다. 서비스업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서비스업이 관건입니다. 서비스업이 발전한 국가는 반드시 프랜차이즈가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대목에 지금 많이 걸려가 있는 것이죠. 자, 선진국이 이 프랜차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외식 쪽도 마찬가지고 그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 이 대책이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도 협업을 하겠다,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시면 결혼관계 비유해 주신 것처럼 쉬쉬하지 않습니까? 가맹점도 어쨌든 매출이 좀 나오는 곳에서는 불공정에도 참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좀 취지에 맞게끔 현장에서 제대로 다 드러나고 고쳐지는가, 이게 좀 의문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실행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이렇게 한 가지가 않거든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이쪽 부분, 상거래 부분은 또 지자체의 지역경제과일 텐데, 지역경제과 인원이 5명이 안 될 겁니다.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된 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지도 나가고 현장 감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홍보성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 인력들이 시스템을 잘 모르죠. 프랜차이즈를 모를 수밖에 없죠. 굉장히 낙후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본부와 지자체와의 협력 의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았으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공정위도 보면 인원이 지금 10명도 안 되거든요. 지자체의 협력을 받자는 얘기인데 지자체도 또 여력이 안 됩니다. 감독 능력도 사실 의문시되고 있고요. 참 이 취지만큼의 숙제를 더 많이 남겨놨다, 이런 지적이시니까요. 이 공정위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실 이 갑질 논란, 또 가맹점들의 눈물, 또 고객들의 피해, 이 가격 인상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좀 통칭해서 좀 앞서 말씀하신 이 선진국 수준의 발전되어 있는 3차 산업의 프랜차이즈, 어떤 좀 방향성이나 원칙들이 강조돼야 될까요? 사실 공정위의 역할이라는 거는 경쟁을 촉진하면서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경쟁 촉진의 역할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경쟁을 역할하는 걸 죽이자는 얘기인데, 이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이 잘 진행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역할은 핵심적인 역할인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걸 진행시킬 것인가. 너무 외식업에 잘못된 것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 산업 측면에서 3차 산업을 일으키는데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그러면 로열티 구조로 가야 될 겁니다. 로열티 구조를 가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거를 다른 부서, 중기청이나 또는 산자부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김상조 위원장도 이 매출이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 방식을 강조했는데, 좀 큰 방향성에서는 머리를 함께 맞대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한공대 경영학과 이승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고요. 인터뷰에서 들었던 따끔한 지적, 또 다른 생각, 또 찬성의 의견 다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은
시중금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중금리, 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들이 돈을 끌어오는 원가 정도가 될 텐데요. 이 금리가 올라서 실제 시중금리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하는 코픽스 금리의 경영 목표, 또 고객에 따라 달라지는 가상금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이자가 되는데 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돼 있고 앞으로도 좀 버틸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에 따르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부담이 더 커지겠죠. 특히 고정금리 또 분할 상환보다는 변동금리 일시 상환인 분들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돈을 안 쓰면 또다시 경제의 먹구름이 되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금리 오르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오후 3시 27분 40초 지났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고 저희가 공감사전으로도 제시했는데 시중금리 많이 오르고 있던데요. 네,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늘부터 이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국민은행이 0.05%포인트로 인상폭이 가장 컸고요. 신한과 우리하나, 농협은행도 0.01%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농협은행인데 2.62%였고 이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4.35%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픽스 말고 이 5년짜리 금융채월 금리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도 있는데 이 금리는 최근에 4.68%까지 오르면서 5% 지금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인터뷰에서 좀 배경까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만들 때 이제 종이통장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내놨는데요.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이 종이통장을 만들 것인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요. 이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만 개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금감원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좀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고 선택적으로 종이통장을 줄여가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아직도 고령층도 비롯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몇 가지 오해가 그래서 생겼죠? 네, 우선 종이통장이 없어도 돈을 맡기거나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좀 강조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이나 서명 등의 도용되는 피해가 좀 노출될 수 있고 또 이 종이통장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영업점을 좀 방문해야 돼서 이 번거롭고 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금감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은행이 해킹을 당했을 때 전산이 마비되면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오해도 지금 있는데 이게 또 역시 오해라고 밝혔고요. 이번에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적용이 되고요. 네. 이후에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되는 3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로 발행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 안에서 전부 다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향후 이 변화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오피스텔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 역시 규제를 피해서 이쪽으로 몰렸군요. 네,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인 메이트 플러스 어드바이저의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오피스 거래 금액이 총 38개 동 3조 9,6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2조 5,700억 원대였으니까 54%나 늘어난 건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오피스 거래 금액이 좀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이 도심 권역의 대형 빌딩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요. 네. 서울 중구 수표동의 시그너처 타워의 거래 가격이 7,260억 원대로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였고요. 역시 중구 을지로 2가의 유한타 증권 빌딩이 2,170억 원, 종로구 수성동 수성스퀘어가 3,830억 원대에 각각 매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반기 전망도 역시 계속 뜨거울까요?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에도 이 대형 거래가 좀 예정돼 있는데요. 건설회사 부영이 매입하기로 한 옛 외환은행 본점 거래가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현대그룹 빌딩과 마제스타시티 등의 거래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저금리가 좀 장기화하면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펀드나 리츠를 통해서 이 오피스 시장으로 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오피스 빌딩 매수자의 유형을 봤더니
보니 부동산 펀드가 2조 4,800억 원대로 전체 63%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펀드나 이치로 이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당분간 오피스 거래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직장인 5명 중에 1명은 올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한다. 안 간다가 아니라 가지 못한다라는 조사 결과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인데요.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직장인 9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응답자의 21.6%가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좀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고요.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또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눈치가 보여서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경제적인 얘기도 했는데 휴가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쓰나요? 휴가를 가겠다고 답한 직장인의 예상 휴가 비용을 물었더니 평균 51만 7천 원이었는데 지난해보다 2만 3천 원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네.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고 이 100만 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23%를 차지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평균 휴가 기간은 4.3일로 작년과 같았는데요. 휴가 날짜는 전통적인 성수기는 8월 초 7월 말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광복절이 포함된 8월 중순도 20% 정도 됐고 여름 휴가지로는 국내 여행이 66%로 가장 많았고 해외 여행이 18%, 집에서 쉬겠다는 답변이 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중에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생생인터뷰. 이번엔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상승은 이미 상식이 된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죠. 세계 경제도 회복세고 금융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도 금리 상승, 또 조금 숨고르고 있긴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일까요? 국내 금융 환경엔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중에서 변동금리는 5%대를 육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좋은 경제 상황, 또 소득과 자산도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시중 대출 금리는 계속 상승세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어느 정도 선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일단 인상된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우선 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대출금리, 특히 변동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네.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코픽스 금리라던가 금융채 금리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네. 여기에 가계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실제로 은행에 납부하게 되는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대출을 받고 나면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산금리가 자주 변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올랐다라고 할 때에는 대출의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코픽스 금리나 금융채 금리가 올라간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코픽스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를 하고요. 네. 금융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은행이 외부에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 금융채의 수익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외부에서 돈을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네. 돈을 빌리는 대출금리가 더 올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 결국은 금융기관들마저도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시중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미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속적으로 올해 이미 2차례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의 다음 단계 통화 긴축으로 언급되고 있는 양적 긴축을 조만간 시행할 것을 시사를 하고 있죠. 네네. 빠르면은 9월 중에 시작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국제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이러한 미 연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미 연준과 달리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국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왔던 여타 주요국들 중에서 유로존,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서서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최근에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리가 올랐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픽스 금리라든가 금융채 금리와 같은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을 촉발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많이 금리가 올랐었고요. 네네. 그러한 것이 시차를 두고 지금 가계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중금리의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출도 흔히 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원가,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만약 다음에 열리는 금통위 때 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외부의 요인,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 때문에 국내 시중금리, 코픽스 금리라던가 금융채 금리처럼 금융기관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의 조달 코스트가 올라서 가계가 직면한 대출금리까지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단기 시중금리를 시작으로 해서 중기금리, 장기금리, 만기가 긴 채권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이 파급이 되면서 네.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특히 경기가 회복세에 있을 때에는 단기 금리보다도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출금리의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주목할 점은 현재로서는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정책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경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과 발을 맞춘다면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과 관심이 높습니다. 가계 부채가 지금 큰 편인데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가계 부채와 관련된 가계의 부담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아예 고정금리부 대출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납부하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네. 이자 쪽에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네. 그러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 주목할 점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금융기관들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골자는 사실은 두 가지였죠. 대출을 해줄 때 소득증빙 심사를 강화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원칙적으로 원금 분할 상환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전에 비해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라고 한다면은 최근처럼 국제금리, 국내 시중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이것이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텐데 은행 관계자들이든지 시중 금융기관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변동금리 여전히 약간 고정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사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설명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은 불안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라던가 미 연준의 양적 긴축, 기조 전환, 시사 등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모양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의 중요한 시중금리라고 볼 수 있는 미 국채 수익률 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말쯤에 유로존,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들의 통화 긴축 기조 전환 시사 발언 등으로 인해서 국제 금리가 빠르게 오른 적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에 대응을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제어를 한 것처럼 급등세와 안정세가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한마디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과 같은 중요한 국가들이 잇따라서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ECB의 양적 긴축 또는 통화 긴축 기조로의 전환 시기가 빨라진다라든가 네네. 또는 예상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가능성의 요소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계속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이 금융 소비자분들에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계부채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도 총량 규제를 비롯해서 8월에 지금 종합대책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랄까요?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좀 대비책 같은 것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부채가 꼭 필요한 부채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에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국, 유로존과 같은 주요국들이 잇따라 통화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시사를 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서 국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분명히 이전보다는 다소 대출 금리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변동금리부 대출보다도 고정금리부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의 부담 능력이라던가 또는 대출 이자 수준 등을 비교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시기로 판단이 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네. 궁극적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빌리실 때에도 향후에 본인의 소득이 어느 만큼 늘어날 여지가 있는가 현재 빌리고 있는 대출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서 되짚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금리 환경이 혹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 경제력, 소득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이 프로그램 코너 제목이 도미노입니다. 정작 당사자의 문제 같지만 연결돼서 돌아오는데요.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북아 정세 또 한미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아주 밀접한데요. 중국의 2분기 GDP 전년 동기 대비 6.9%로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6.9% 바오 7에서 바오 6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속 성장이라고 하면서도 좀 평가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갈 길과 역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결책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2분기 GDP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분기만 아니라 1분기도 6.9% 달성했거든요. 네네. 저는 1, 2분기 6.9% 성장률은 사실 예측 가능한 수치였다고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그 상반기의 성장률은 이제 그 재정 투입의 결과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성장률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올해 이제 세계 교육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수출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까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조금 반등한 것인데요.
현재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성장 추세를 지배하는 세 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첫째는 중국의 성장률 추이를 잠시 복귀하면요. 2011년 이후부터 이제 10% 성장률이 붕괴되고요. 네. 그로부터 한 1, 2년 후에 8%대로 이제 둔화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그 3분기에 이제 성장률이 6%대까지 진입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중국 정부가 앵커가 지적했듯이 이제 중속 성장을 공식화하죠. 네네. 이거는 이제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제 세계 교육이 정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양적 성장이 이제 한계에 직면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막 투입하는데 이제 그 자본의 수익률은 하락할 정도로 네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본의 수익률이 이제 그 하락에 직면한 것을 이제 직면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 추진하고 질적 성장으로 이제 전환을 추진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산업구조 고부가 가치라든가 뭐 산업체계 다양화, 흔히 이제 중국 제조 2025 전략이라든가 뭐 인터넷 플러스 전략,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를 압축한 구호가 이제 신창타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는 이제 그 구조조정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업 대란이라든가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이제 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 투입을 한 거예요. 네. 지난해 이제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3%를 이제 그러니까 목표로 했는데 네. 실제로 재정 적자는 3.8%나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6.7%에서 3.8%를 단순하게 빼면요. 네.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낸 성장률은 3%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재정 투입을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재정 투입은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약간 개선된 걸로 나오는 것이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니까는 소위 이제 그 해외로부터 이제 중국 경제 비관론을 이제 어느 정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은 네. 본격적인 회복세를 확인하려면 이제 기업 부채하고 정부 부채에 의존한 성장에서 네.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중국 경제가 이제 안정적인 회복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쭤보고 싶은 답을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말씀하신 기업 부채와 국가 부채, 이 성장률의 대부분을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이 양적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현재처럼 지금 정부가 꽤 많은 부분에 뭐랄까요, 성장의 일부분을 좀 책임지고 있는 형태로 계속 갈까요? 방향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이제 질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요. 네네. 성장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뭐 구조조정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는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실업도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네네. 경제 이제 그러니까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네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부채 상승이라든가 신용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해소라든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네.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됐을 경우에 이 이제 후유증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통화 정책은 약간 긴축으로 돌아섰지만은 네. 여전히 뭐냐면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을 재정 정책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열기는 지속되고 있고요. 네. 신용 증가가 이제 억제가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신창타이 그러니까 이제 질적으로 성장을 전환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두 마리 토끼 잡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당분간 부채하고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한 성장 모델을 지속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성장률 목표치는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에 비례해서 이제 리스크도 증대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본격적인 경제 회복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려면은 중국의 산업 구조가 이제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재편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진행되느냐에 결국 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인 분석으로는 이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장률 축소의 충격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무리수라기보다는 그런 형태인데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번 교수님께서도 그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 중국의 이런 상황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드 문제도 있고 복잡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좀 가능성으로 열릴 수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중국이 양적 성장 전략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요, 상당히 우리도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품이나 중간재 수출하면서 굉장히 혜택을 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사드 보복에서 우리가 겪고 있듯이요, 한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그 혜택이 이제 과거와 달리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둘째는 중국이 이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3년 이후에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단적인 모습인데요. 네네. 따라서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중 간 이제 공동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제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산업 구조 이제 고부가 가치화라든가 산업 체계 다양화를 위한 산업 혁신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 역시 중국의 변화에 발맞추거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지금 속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예상과 달리 미국 이 다른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선해서 일단 한미 FTA를 먼저 꺼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과도 역시 교수님 지적해 주신 바처럼 예전에 이 통화 마찰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 또 이 뭐 여러 가지 환율 조작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먼저 이슈에 떠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사드 보복이 지금 그러니까 뭐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10월 달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한중 통화 스워프가 이제 그러니까는 만료가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상이 조금 제고되어지면서요. 네네. 제고되어지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좀 시간을 벌은 측면이지. 네.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남북 회담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네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고 담대하게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를 좀 완화시켜야지만이 네. 완화시켜야지만이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해야지만이 한중 관계도 풀 수 있는 것이고 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은요. 네. 결국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보복,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압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다 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가시화됐을 경우 그걸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복잡한데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 현 정부의 추진, 지금 남북회담도 중국 측은 환영을 했고 미일은 좀 우려를 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주도권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외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지가 않죠. 외교 문제가 곧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가 외교의 문제가 된 형국인데요. 여러분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0030님 처음 사연 보내주셨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출금 있습니다. 볼 때마다 걱정인데요. 금리 올라서 한숨까지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지금 대출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시각 아닐까요? 8106님은 시중금리로 사행시 지어주셨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중요한 시점.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수록 리먼 사태처럼 당하지 말고 미리 준비합시다. 예, 미리 준비한다라는 이 메시지도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0030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